2011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홀로 된 장인을 모시며 7살인 큰딸과 막내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박씨 남성과 아내 황여인. 이 남편 박씨는 매일같이 곤히 잠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곤 했는데요. 자식을 끔찍히도 와이프를 끔찍히도 생각했던 박씨. 정말 알콩달콩한 사이 좋은 가정으로만 보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출근할게 하며 집을 나섰던 박씨.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출근지가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디 젊은 한 여성을 만났는데 둘이 껴안고 막 심상치가 않네. 그런데 이 모습을 아내 황여인의 지인이 목격을 한 겁니다. 얘, 네 남편 어떤 젊은 여자랑 껴안고 쌩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같이 차 타고 어디로 가더라? 이 말에 황여인 뚜껑 열리잖아요. 그날 저녁 딴 길로 샜던 박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황여인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퇴근한 거야? 오늘 늦게 왔네? 요새 일이 좀 바쁘네.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바쁘면서 서울에 갈 시간은 있고? 그럼 애가 취직했다는데 안 만나? 뭐야, 내 뒷조사한 거야? 당신 날 그렇게 못 믿어? 믿게 생겼니? 당신 이럴 거면 그냥 본차한테 가. 와, 알고 보니까 남편 박씨가 출근한다고 나가 서울에서 만났던 젊은 여자, 내연녀가 아닌 박씨의 딸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박씨는 본처인 차여인과 서로 갈라선 상태였고 이 둘 사이에 다 큰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처 차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황여인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본처 차여인과 박씨는 사실상 6년째 별거 상태였습니다. 별거. 그리고 박씨는 내연 관계인 황여인과 아이까지 다 6년째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박씨의 본처 차여인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살림 차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절대 이혼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우리 딸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 싫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너 그냥 나가서 지금처럼 그 황씨인가 머시기랑 둘이 살아. 하지만 이혼은 안 돼. 실제로 이 본처 차여인은 자기 두 딸한테 남편과의 별거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딴살림 차렸다는 거 알면 두 딸이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딸한테는 그냥 아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빠랑은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 본처 차여인과는 별거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아빠인 박씨는 자기 딸이 취업하거나 생일이거나 하면 이 두 딸을 만나 선물도 사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 박씨는 내연녀 황여인과 그리고 그녀의 장인 어른까지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황씨 가족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의 자식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황여인은 법적으로 남이지. 내연녀, 첩이라는 꼬리표. 거기다가 이 아이들도 아비 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인 박씨 호적에도 못 넣고 있는 겁니다. 본처인 차여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저도요, 얼른 이혼하고 본처와 정리해서 우리 새끼들 내 밑으로 호적 정리하고 황여인과 정식 부부로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처 차여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걸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황여인의 가족들은 답답한 거예요. 박씨가 여자 정리도 못 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황여인을 포함 그녀의 가족들은 직접 이 본처 차여인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런데 황여인의 가족들이 찾아가도 본처 차여인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봐봤자 좋은 사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 찾아와요. 찾아오지 마세요. 이혼은 안 해요. 그러던 2011년 3월 17일 경찰에 실종신고가 한 통 접수됩니다. 실종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박씨. 아내 차여인을 시흥에서 내려줬는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 이 두 딸도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바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아빠 박씨에게 연락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냄새가 나죠. 여튼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는데 아니 평소 이 차여인
빚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 문제도 깨끗한데? 보험 가입도 깨끗한 상황.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도 차여인 실종에 대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본처 차여인의 실종이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드디어 진범을 잡게 됩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사람은 바로 박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이제 관련된 모든 CCTV를 조사하는데 박씨가 분명히 이 차여인이 실종된 그날 그 시각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CCTV에 차여인을 만나고 있는 게 찍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거죠. 이 박씨는 왜 거짓말을 했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박씨를 불러들였고 집중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알리바이가 거짓말인 게 밝혀졌어. 솔직하게 얘기해. 그날 차여인을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면서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시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차 안에서 다투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죽였고 그 후에 시신은 서해 바다에 버렸습니다. 저 혼자 너무 화가 나서 벌인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와서 한 이 말 또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변 탐문 수사를 하다 보니 차여인이 실종된 당일날 박씨뿐만이 아닌 황여인도 같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뭐야, 이 두 사람 공범 같은데? 황여인까지 소환. 혹시나 싶어서 황여인의 통화 기록을 또 확인하는데 차여인이 죽은 날 유독 자기 오빠와 통화를 많이 했네.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해. 바로 황여인 오빠 소환. 죄송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황여인의 아버지까지 경찰서로 불렀더니 이 아버지까지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황여인의 오빠부터 아버지까지 박씨의 본처인 차여인을 죽이는데 가담한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데 박씨에다가 내연녀 가족이 다 뭉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본처 차여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박씨가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죽이자. 그래서 3월 13일 오전 2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으쓱한 곳으로 본처 차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우선 차에 타. 차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차여인 의심 1도 안 하고 앞자리 보조석에 탄 거예요. 바로 뒷좌석에 황여인이 숨어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차여인을 태운 차는 번호판까지 가린 채 더욱더 으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 제발 그만 좀 하자. 이혼 좀 하자고. 뭘 그만해. 그냥 그 여자랑 살라니까? 돈 안 벌어다 줘도 돼. 그냥 이대로 살면 되잖아. 벌써 6년을 이렇게 살고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난 죽어도 우리 딸 아비 없는 자식 못 만들어. 내 딸 결혼해서 잘 살 때까지 절대로 이혼은 안 돼. 이혼하고 싶으면 나 죽이고 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바로 뒷좌석에 있던 황여인과 박씨, 차여인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 후 같은 날 오전 11시경 죽인 차여인의 시신을 자루에 넣고 서울 양재동의 한 과수원으로 가 시신을 안매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황여인의 아버지와 오빠가 도운 거예요. 황여인의 아버지는 시신을 유기 장소까지 운전했고 박씨와 황여인의 오빠가 시신을 묻은 거예요. 그 후 박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죽인 차여인의 핸드폰으로 자기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것 마냥 문자를 남겨서 단순 실종 사건으로 위장했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 시신 유기 장소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직장 후배의 차를 빌려 타고 일부러 서해대교를 통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신을 서해 바다에다가 버렸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거 꾸미려고 후배 차 타고 생쇼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박씨와 황여인 가족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이혼 안 해준다고 갑자기 이렇게 죽여?
도대체 왜? 경찰 조사 결과 황여인과 박씨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아빠인 박씨 호적에 못 올리는 겁니다. 왜?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박씨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이대로 그냥 학교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여인을 여러 번 찾아가서 이혼을 더욱더 강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주니까 어떡해, 애들은 계속 커가는데 이대로 그대로 살 순 없는 거고. 그래서 박씨에다가 내연녀 가족들까지 다 동원돼서 한 여자를 죽였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 박씨와 동거녀인 황여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가 우발적이었는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씨는 우욱해서 홧김에 죽인 거다. 하지만 황여인은 박씨가 다 한 거다. 나는 그냥 차에만 타고 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어요. 재판부는 동거녀 황여인이 박씨의 차 뒷좌석에 숨어서 함께 이동했다는 점, 차 번호판을 가리고 차여인을 으쓱한 곳으로 유인한 점, 그리고 범행 이후에 후배 차를 빌려 타고 문자 보내고 증거를 철두철미하게 인멸하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점들을 들어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황여인과 박씨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두 사람 다 40대니까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범행에 가담했던 황여인의 오빠와 아버지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선 아무 죄 없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차여인이고, 그 후에 이 자식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차여인의 딸, 이 두 딸 완전히 세상에 둘만 남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살인자의 아빠 엄마를 둔 황여인의 어린 두 자식들. 그래서 오늘은 본처를 죽이려고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가족들까지 총 다 가담한 정말 잔인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6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7살 난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었던 50대 남편 오씨와 41살의 아내 정씨. 이 부부는 녹록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세 식구였습니다. 아기는 항상 아빠 엄마 곁에서 자려고 하고 그런 딸에게 아빠 오씨는 항상 다정다감했어요. 이 남편 오씨는 직업의 특성상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홀로 아이를 이 아내 정씨가 맡아 키웠는데 어느 순간 이 정씨가 남편 몰래 통장, 돈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남편이 눈치 못 채겠습니까? 우연히 통장 정리를 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야금야금 빠져나갔네. 남편인 나는 뺀 적이 없는데 누가 뺐겠어요? 아내밖에 없잖아요. 당신, 나 몰래 통장에 손댔어? 아니? 아내 정씨, 거짓말까지 하네. 그러다 보니 이 남편 오씨는 아내를 조금씩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거면 나한테 꼭 얘기해. 그렇게 며칠이 흐른 1996년 4월 15일 오전. 그날도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와, 내 아내가 딴 남자랑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해. 뭐야 저 새끼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아내 정씨, 오씨와의 결혼생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재혼한 상태였어요. 재혼. 이날 정씨 아내가 만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 전 남편이 의처증이 심했던 거예요. 맨날 앞에 마트만 갔다 와도 딴 새끼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캐묻고 때리고 의심하고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아내 정씨가 참다 못해서 전 남편과 헤어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재 오씨를 만나 재혼해 살게 됐던 거예요. 전 남편의 지옥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 좀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전 남편이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는지 정 씨의 집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지긋지긋한 아주 거머리 같은.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남편 오 씨가 보게 됐던 겁니다. 너 이 새끼 누구냐고, 너 뭐야? 내 아내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남편 오 씨가 강하게 맞선 거예요. 그러자 이 전 남편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정 씨가 남편 몰래 통장에 손을 댄 것 또한 이 전 남편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야, 돈을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냐? 네 그 남편 새끼한테 더 달라고 그래. 원래 내가 그 자식한테 위자료 받아야 되는 거잖아. 너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 새끼랑 바람난 거 아니야. 돈 더 가지고 와. 돈 더 안 가지고 오면 내가 네 남편 만나서 네가 나를 몰래 만나고 다녔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다 떠벌릴 거야. 돈 더 갖고 와. 협박을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 을처증. 끝까지 정 씨를 괴롭힌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현 남편 그리고 아내 정 씨 3자 대면까지 하게 됐던 그날 밤 모든 걸 알게 된 이 남편 오 씨가 속상하니까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긴장하기 시작한 이 아내 정 씨가 근처에 살고 있었던 친정 엄마한테 급히 콜을 한 겁니다. 딱 봐도 상황이 이 남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엄마 오늘 우리 딸 좀 데리고 가서 재워줘. 그렇게 손녀를 데리고 친정엄마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오 씨와 아내 정 씨 둘만 남았어요. 전 남편의 등장에 남편 오 씨의 기분이 많이 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겨온 아내에게 불쾌감을 느꼈던 걸까? 이 남편 오 씨가 장모님이 딱 나가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싹 돌변하더니 아내 정 씨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질질 끌면서 너 일로 와.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네가 감히 그 새끼를 만나고 다녀? 아이씨 삐삐삐삐. 순식간에 이 남편 돌변하더니 아내 정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현 남편 오 씨는 전 남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폭력배 비슷하기도 했었고 같이 사는 약 4년 동안 같이 있는 날이면 진짜 거의 매일같이 때렸대요. 와,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에 이 아내 정 씨가 오 씨에게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면 귀신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면 방에 완전히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못 나가게 하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네가 감히 도망을 가? 하면서. 전 남편도 을처증에 폭력에 시달리다가 미치겠어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던 건데 그 후에 만나게 된 현 남편 역시도 그렇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정씨. 그날은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남편 오씨가 때리다 못해서 흉기까지 든 거예요. 야, 무섭냐? 신고해봐. 신고해보라니까? 가정폭력에 경찰 오는 거 봤냐? 좁은 안방에서 두 사람의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놀란 정씨는 살아야 되니까 필사적으로 칼을 피해 도망치고 남편은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그러다가 이 남편 오씨 칼을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아내 정씨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취해서 인지 못한 이 남편 오씨가 네 년이 나를 밀어? 하면서 또 때리려고 했고 그걸 방어하려다 들고 있던 칼로 남편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친정엄마. 딸과 사위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던 게 마음에 걸려서 손녀를 재우고 다시 딸의 집에 왔는데 딱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됐던 거예요. 놀란 엄마는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고 남편 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망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건 사건 발생 후 아내 정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말한 사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정 씨의 말과는 다르게 이 친정 엄마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무슨 남편을 찔러? 내가 찔렀잖아. 너 왜 이래? 네가 한 거 아니잖아. 형사님, 얘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찔렀다고요. 이 친정 엄마, 자기가 사위를 찔렀다는 거예요. 정 씨는 자신이 남편을 찌른 거다. 정 씨의 친정 엄마는 아니다. 내가 사위를 찔렀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이 친정 엄마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 오 씨가 흉기를 들고 아내 정 씨를 때리면서 협박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친정 엄마가 보게 됐던 거예요. 친정 엄마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너 이 새끼 내 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너 왜 이러는 거냐고 제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 씨가 늙은 년이나 젊은 년이나 꼬라지하고는 네 딸년 좀 봐. 슬금슬금 다니면서 서방질이나 하고 있고. 내가 이런 환양년하고 살아야 돼? 이 오 씨는 정 씨와 친정 엄마에게 계속적으로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때 친정 엄마가 이 남편 오 씨를 밀어가지고 넘어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 씨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쳤고 이 칼을 정 씨가 아닌 본인 친정 엄마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오 씨를 향해서 칼을 찔렀던 겁니다. 잔혹한 폭력에서 딸을 구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칼을 집어들었다는 친정엄마. 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뿐 오 씨를 해친 건 자기라는 거예요. 이 친정엄마는 형사한테 형사님, 제 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죽였다고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말에 또 딸 정 씨는 엄마 왜 그래? 엄마는 나중에 온 거였잖아. 엄마는 못 봤잖아. 과연 오 씨를 찌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혼란스러운 이때 경찰서로 한 장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확인한 경찰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살인 혐의로 체포한 사람은 바로 정 씨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살인 흉기에서 친정 엄마의 지문이 나온 거예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 된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죄인을 자처한 딸. 딸이 오랜 세월 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가 진범인 친정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수하고 그 죄까지 받으려고 했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애초부터 칼을 들고 설친 건 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탄원과 여론 그리고 당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상당 부분 재판에 영향을 줘서 친정 어머니는 상해 치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아주 이례적으로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다 보니 이 사건이 지지부진했던 가정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많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또 하나 개인적으로 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딱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이제 대처나 여러 가지 좀 더 체계적으로 그 후에 이제 경찰이 행동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를 들면 보통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딱 출동을 했는데 가정폭력을 했던 남편이 나 안 때렸는데요?
너 안 맞았잖아. 얘기해. 너 안 맞았잖아. 라는 식으로 위협을 주면 아내는 방금까지도 맞아놓고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무서워서 경찰한테 안 맞았어요. 남편이 안 때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은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경찰 입장은 본인들이 안 맞았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가고 나면 폭력은 또 이어지겠죠. 요런 상황에 대비한 어떠한 경찰의 이런 행동 수칙 같은 게 좀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찰분들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계속 당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웃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신고를 대신 해줘도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로 남게 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996년 일어났었던 한 안타까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9년 경북 포항에서 이 씨라는 남성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30대 김여인.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이 씨는 맨날 때리지, 참다 못한 이 김여인은 바깥으로 돌지. 불행의 연속. 당연히 이 부부 싸움을 엄청 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 김여인 집을 나갔네. 그리고 4일 만에 집에 기어 들어왔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들어와?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문젠데? 이게 미쳤나? 바람나서 집 나간 게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사건 발생 전날 또 한 차례 엄청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이 씨는 또 개처럼 때리고 이 아내 김영희 또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1999년 6월 20일. 어제까지만 해도 중내 사내에 미친듯이 싸웠던 이 남편이 갑자기 야 일어나, 나랑 갈 데 있어. 야 옷 입어. 그렇게 남편 이씨 손에 이끌려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포항시 죽장면의 깊은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보, 여기는 왜? 사람 하나 없는 그 산속에서 뜬금없이 남편은 얘기합니다. 야, 우리 헤어지자. 나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뭐야 지금? 그 말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헤어져? 누구 좋으라고 헤어져? 나 절대 못 헤어져. 왜? 나랑 헤어지고 그년이랑 같이 새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으로 돌고 아내도 아내대로 바깥으로 돌고. 하지만 둘이 서로 괘씸하니까 절대 헤어져 주진 않는 그런 사이. 남편의 헤어지자는 말에 아내 김영희는 완강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외진 산속에서 두 사람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남편 이씨가 옆에 당장 보이는 큰 돌을 집어다가 김여인 머리를 갖다 내리친 겁니다. 김여인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여인을 딱 보자 그때서야 정신이 번뜩 든 이씨. 어떡해, 큰일 났다, 죽었네. 어떡하지? 그는 머리에 돌을 맞고 쓰러진 김여인을 웅덩이에 파 묶고 위로 돌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에 실종신고를 낸 뒤 김여인의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니, 분명히 이 씨가 봤을 때 이 김여인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여인 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씨가 착각했던 거예요. 쓰러져 있었던 김여인을 당황한 나머지 죽은 걸로 착각하고 웅덩이에 그냥 눕혀놓고 그 위에 모래, 흙, 돌을 엄청 쌓아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렸던 거예요. 산채로 생매장 당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 뒤 어두컴컴한 저녁이 됐습니다. 이 김여인 천천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야 하면서 눈을 떴는데
눈앞이 껌껌하고 몸을 못 움직이겠어. 뭐야? 여기 어디야?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순간 내가 죽은 건가? 부터 오만 생각이 들었겠죠. 첫 번째 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의식 차렸다가도 다시 잠이 들고.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미치겠는 거예요. 생매장, 땅에 묻힌 채로 이틀이 지난 건데 본능, 점점 배고파. 이틀을 굶었잖아요. 거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물,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저녁이 되니까 너무 추워. 김여인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더욱더 무섭게 만든 건 나 어떡해, 이렇게 그냥 죽는 거야?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나마 있는 힘을 쥐어짜서 살려달라고 거기 누구 없냐고 소리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이 애초부터 차를 타고 막 산속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혼자 엄청 울고. 우리 몸의 60%가 수분인데 사람이 1, 2%만 수분이 모자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12% 이상 수분이 모자르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대요. 김여인이 생매장으로 산채로 그냥 땅에 묻힌 채 그대로 있게 되면 초기에 수분 탈수가 오고 공포감, 심리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 고통을 못 느끼게 되고. 이 김여인은 그 돌더미 속에서 약 50시간 이상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공포감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 그냥 이대로 죽는 거구나. 서서히 죽어가겠구나. 이렇게 극심한 공포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라든지 망상 상태까지 갈 수가 있고 흥분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신병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내 구조되지 못하면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노부부는 자기네들 밭에 작업하려고 올라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김여인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하지만 이 소리가 이때 선명하게 들린 게 아닌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땅 속에서 들리니까 흐릿하게 마치 약간 흘러가는 소음 마냥 작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 소리인 줄 알았대요. 어머, 나 얼마 전에 그쪽에 갔는데 거기 숲을 우거진 곳에 버드나무 하나 있잖아. 거기 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거기 귀신이 있나봐. 나 저녁에는 그쪽 못 가겠어. 귀신 소리인 줄 알고 다 무시. 그렇게 6월 22일 생매장 당한 지 3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김여인은 돌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죽어? 내가 절대 니놈이 원하는 대로 안 죽을 거야. 꼭 살아서 돌아갈 거야. 니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 기필코 살아 돌아가서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거야.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무거운 돌이 내 몸 위로 다 쌓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고 빠져나가겠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여기 외진 곳이라 지나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이 김여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천천히 차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봤던 길들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쪽 근처에 민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거기 누구 없냐고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계속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능성 있다.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1999년 6월 23일 4일째가 되던 날, 이 노부부가 밭에 와서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상하다 하다가 이 부부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신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귀신 소리 아닌 것 같다. 살려달라는 어린애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산 짐승 같은 게 어디 껴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옆에가 실제 당시 부부예요. 얼굴은 제가 따로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 부부가 너무 무서우니까 마을 사람들 몇 명 더 대동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신 겁니다. 이쪽 어디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거기 누구 있어요? 사람이면 나오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땅속에서 살려주세요,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아니,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땅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니, 사람인데 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김여인이, 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빛이 보인 순간인데 이 김여인이, 저 사람 맞아요, 제가 조금 움직여 볼게요 하면서 누운 상태에서 몸을 막 조금씩 비튼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움직이네. 순간 사람이 맞다 판단한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이때요, 김여인의 몸을 누르고 있었던 그 돌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누운 채 힘으로 팍 들거나 손을 뻗어서 돌 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 사람을 매장시킨 이 범인, 그 사람 자체가 절대 이 사람이 못 나오게, 안 보이게 하려고 묻는 거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겠습니까? 당시에 이 마을 사람들 4명이 붙어가지고 김여인의 몸을 누르고 있었던 돌들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4명이 붙어서 해도 이 돌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9 부르고 지렛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돌을 옮겼다고 합니다. 기구를 써야지 옮겨지는 걸. 이 진짜 김여인이 어떻게 혼자 헤쳐나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 씨는 옮겼나 몰라요. 여튼 정말 다행히도 김여인은 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가 되셨습니다. 결국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돌더미에 갇힌 지 4일 만에 그녀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구조된 후에 김여인은 친척 집으로 가 생활을 하셨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살아났으니 범인 잡는 거는 바로 체포된 이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돼서 깜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아무래도 이 씨가 애초부터 범행을 작정하고 김여인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혼하자는 말은 차 안에서 해도 되는 거고 집 안에서 해도 되는 거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전날 대판 싸우고 다음날 굳이 차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이혼하자고 한다? 안 해주니까 돌로 내려치고 죽은 것 같으니까 우발적으로 묻었다? 정말 우발적이었던 걸까요? 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고 돌로 그냥 아내를 내리찍었고 그 충격에 아내가 쓰러졌는데 이 남편은 죽은지 알고 그냥 생매장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내분 기적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 묻혀있는 4일 동안 얼마나 오만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참 정말 한때 사랑한다면서 연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남보다 못한, 악마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포항에서 벌어진 비정한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삼호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당시 85세의 남자 정씨와 그의 아내인 54세의 김씨는요, 동거를 하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지난 2017년 정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내 김씨한테 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요 앞에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거나 자기 생각에 아내 김씨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너 딴 새끼랑 바람피고 있지 라고 하면서 외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근거도 없는 의심, 아내 김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자주 갈등을 빚었어요. 2018년 4월 5일 오전 7시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오전부터 이 두 사람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다툼의 이유는 뻔하죠. 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정씨가 또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화를 참지 못한 정씨,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 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남편이 죽인 거예요. 이에 김씨는 피를 흘리면서 현관 바닥에 쓰러졌고 살려달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씨, 몸부림치는 이 김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김씨를 그대로 그냥 방치한 채 자기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하루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런데요, 이 정씨가 하루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까지도 이 아내 김씨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혼자 그 자리에 남겨져서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살아있는 김씨를 본 남편 정씨. 보통 사람 같으면 다행이다. 내가 미쳤지. 미안해. 얼른 병원으로 가자. 하면서 늦더라도 옮겼을 텐데 이때 이 남편 정씨는 이미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숨이 붙어있는 이 아내 김씨를 본 이 남편 정씨는 아이씨 인연 아직까지도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벽돌을 찾아 들고 오더니 그대로 내리쳐 김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를 2번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씨는 김씨의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어요. 또다시 죽인 건데 이거 너무 잔혹하죠.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 마지막 그 순간 진짜 어휴. 그리고 그날 이 피해자 김씨의 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될 리가 없죠.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지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직감한 이 지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 좀 해달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김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49분쯤 현관에서 피 흘린 채 숨져있는 김씨를 발견했어요. 경찰은 사실혼 관계였던 이 정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쯤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의문의 차 한 대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남편 정씨를 발견했어요. 결론적으로 농약을 마셨던 정씨 살았습니다. 아내였던 김씨만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정씨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서 위세척을 받은 후에 회복했고요. 그 다음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김씨 살아 있었는데 그때라도 구호 조치를 했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정씨는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정씨도 범행 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해 건강이 악화됐으나 이런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유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이 부부들이 남보다 못한 부부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집착하고 폭행하고 하면서 일어나는 살인이나 혹은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폭행을 못 이겨서 남편을 죽이거나 혹은 보험금을 노리고 죽이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평생의 동반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남보다 못한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뭔가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죠.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이 수사한 전체 살인사건 약 301건 중에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은 무려 55건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까지 합치면 반대의 상황까지 합치면 부부간의 살인 비중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한 범죄 심리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부간의 범죄는요, 치적 문제와 가정폭력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 외도 의심 등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패턴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부간의 살인은 범행의 잔혹성이나 계획살인 여부, 동기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존속 살해처럼 법에 이제 따로 가중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진 않다고 해요. 뭔가 조금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평생의 동반자로 서로가 만나서 평생 함께하길 약속하고 아웅다웅하며 살게 되는데 이랬던 사이가 어느 순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부부 살인의 비중도 커져가고 있는 요즘 그에 맞게 이 또한 법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암에서 일어난 한 잔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었던 38살의 한씨라는 남성과 그의 아내 36살의 박씨 여성. 당시 이 아내는요, 임신 7개월로 임신 중이었고요. 이 부부, 금술이 아주 좋은, 아무 문제 없는 화목한 부부였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했던 남편 한씨. 이 남편의 일은요, 출장이 많았습니다. 사건의 그날도 일주일간 지방 출장으로 아내를 홀로 두고 떠나야 됐어요. 이때 이 아내분은요, 임신 7개월로 몸이 무거웠다 보니까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서 배웅을 못 해준 거예요. 그저 남편이 아침에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나 갔다 올게 라고 하니까 잠결에 아내가 그냥 조심히 갔다 와. 근데 나 경주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것 좀 사다 줄래요? 라고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 아내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남편을 기다리면서 태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아니, 내 남편이 죽었다네. 내 남편 출장 갔다가 오늘 오는 날인데 누가 왜 죽어요? 이 아내분이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이 남편 한씨가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남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아내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렸겠죠. 태어날 아기도 못 보고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울다 지쳐 장례식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처음 보는 여자가 막 달려오더니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자기야 이렇게 가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나도 데리고 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뭐지 이 여자? 아내보다 더 통곡하면서 더 애통하게 울고 있어. 당연히 아내와 가족들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뭐라고 막 얼버무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이 여자가 또 장례식에 와가지고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또 울고 자빠졌어.
보다 못한 아내 딱 물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우리 남편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우는 거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모두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여자 자기가 남편 한씨의 내연녀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씨와 결혼하기로 한 사이예요. 만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번 출장도 같이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는 법이 어딨어. 나도 같이 데리고 가. 당신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울고 자빠졌어. 당시에 이 내연녀 안씨는요. 그 증거로 아내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자기가 함께 찍은 사진을 말이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진짜 내 남편이랑 이 여자 가까워 보여. 이 내연녀 안씨는 장례식 내내 와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가장 서글프게 울었다고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서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남편과 통화한 이력에다가 심지어 본인이 남편의 출장지까지 따라갔었다라는 그 증거까지 모두 제시했었다고 해요. 정말 내가 당신 남편의 내연녀라고. 당신 남편 나랑 바람피고 있었다고.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 이 아내는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찾기 위해서 보험사에 들렸습니다. 당시에 이 한씨는 종신보험, 재해, 사망보험금 5억 원짜리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한씨의 보험을 담당했던 전담으로 담당했던 담당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대의 권씨. 이 남자는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당연히 함께 애통해했어요. 좋은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가버렸다고. 그렇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와 그리고 그 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딱 보니까 이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아내가 아닌 거예요. 이 5억 원의 보험금 수익자가 내연녀인 안씨가 받을 수 있게 바꿔져 있네. 남편이 끝까지 바람피고 자신의 목숨값까지 이 내연녀한테 바치면서 임신한 아내를 배신했던 걸까요? 이 아내분은요, 이 모든 상황을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이 내연녀 안씨 여성과 통화한 기록도 많았고요. 안씨 여성과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뭔가 심상치가 않아. 내연녀가 내민 증거뿐만이 아니라 보험금 수익자까지 내연녀 앞으로 바꿔둔 사실에 이 카톡 내용까지 보고 나니까 임신 7개월이었던 나와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런데요, 이게 남편이 평소에 행실이 조금 불량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이 남편 한씨가요 무뚝뚝하긴 했었지만 이 아내분이 느끼기에는 항상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항상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편 한씨가 출장을 갔던 그 당일날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내가 잠결에 경주빵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댔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난 차 안에요. 이 경주빵 그리고 태명이 적힌 아기 팔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아내를 생각했던 거예요. 내 아내가 경주빵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가져가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폈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바람의 증거가 있었지만 선뜻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남편이 그랬을 리가 없다.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임신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경주에 남편이 묵었던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내연녀 안씨 말로는 자기도 같이 출장을 갔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찍은 사진도 내밀었으니까 가본 거예요. 그리고 사정사정해서 남편의 당일 행적, CCTV나 여러 가지를 조회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진짜 내 남편이 내연녀 안씨와 같이 왔네. 둘이 진짜 같이 호텔에 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같이는 왔는데 둘이 방은 따로 잡았어. 진짜 둘이 내연관계였으면 방도 한 방을 잡았겠죠. 그런데 왜 방을 각각 잡았지? 뭔가 이상하니까 일주일 동안의 CCTV를 싹 봤더니 이 둘이 나란히 방은 각각 잡았는데 대화도 안 해. 서로 마주치는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 상에서는 전혀 내연관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시 함께 포착이 된 건 남편의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호텔 안에 카페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때도 내연관계라면 서로 마주보고 앉거나 서로 나란히 앉거나 했겠죠.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툭툭 떨어져서 앉았어. 거기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또 다른 한 남자가 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이 내연녀 안씨 옆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내연녀 안씨 엄청 다정해 보여. CCTV 속에는 내연녀 안씨와 남편 한씨가 아닌 내연녀 안씨와 나중에 온 또 다른 남자가 연인관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CCTV 속에 나중에 온 남자 한씨 아내분은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 한씨의 보험을 담당하고 있었던 보험 설계사 권씨인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아내한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설명해주던 그 보험 설계사가 왜 남편의 출장지에 함께 있었던 걸까요? 왜? 뭔가 딱 봐도 이상하니까 이 아내분은요, 그 보험 설계사 권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포착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 보험 설계사 권씨, 우리 남편 내연녀라고 찾아왔던 안씨 여성과 아는 사이네? 둘이 친해 보여. 뭐야? 실제 이 두 사람의 관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 아내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뭔가 딱 봐도 이상하니까 바로 이 아내분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이 보험 설계사 권 씨가 이 남편을 찾아왔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에 담당했던 보험 회사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 씨한테 생명보험을 추천한 거예요. 이제 아이도 태어날 건데 이거 하나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때 이 보험 설계사 권 씨가 남자 고객을 이제 범행의 타겟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아내와 그 남자 고객을 내연 관계로 엮어버리려고. 그래서 남자 고객을 타겟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보험금 수익자를 가족에서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내연관계의 여자죠. 이렇게 남으로 수익자를 바꾸더라도 보험사 직원이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테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일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남편이 내연녀를 너무 사랑해서 사망보험금을 넘겨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완벽한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내연녀 안씨 그리고 보험 설계사 권씨 둘이 부부인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한 씨한테 접근했던 이 설계사 권 씨는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자기 아내의 핸드폰으로, 안 씨의 핸드폰으로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제 와이프 건데 이제 이걸로 제가 전화나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아내께 무료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화나 문자 이런 거를 다 아내 걸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문자도 되게 애매하게 보내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쁜 놈들 한 씨가 일주일간 경주로 출장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다. 이때 죽이면 되겠다. 이에 이 설계사 권 씨는요,
아, 정말요? 저희도 경주로 여행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뵈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씨가 경주에 딱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네들도 온 거예요. 여행 온 척 하면서. 그리고는 이때 권씨가 자기 아내 안씨를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텔 앞에서 이 설계사 권씨가 자기는 차에 좀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 안씨와 한씨, 이 두 사람만 호텔 안에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몇 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한씨, 우리 사진 찍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그 직원한테 부탁해서 호텔 앞에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는데, 이때 일부러 권씨, 한씨와 아내 안씨, 이 두 사람이랑 좀 더 거리를 두고 찍은 거예요. 왜? 사진 찍고 그 사진에서 나만 쏙 지워야 되니까,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권씨는 좀 떨어져서 찍고 이 아내는 한씨랑 붙어서 찍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만 호텔 와서 지낸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한씨가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이 부부가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가지고 남편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한씨, 그걸 마셨어. 그렇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한씨 사망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만약에 이 아내분이 남편 한씨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이 내연녀 안씨의 말을 믿고 욕하면서 그냥 끝냈다면, 너무 억울하게 한 남자가 자기 아이도 못 보고 죽었는데 이거 한서려서 눈이라도 감았겠습니까 이거? 평소에 이 남편 한씨 무뚝뚝하긴 했어도 이 아내분은 나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항상 느껴왔었다고 하고, 이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잠결에 경주 보리빵을 부탁했던 아내, 그리고 사고가 난 차 안에 있었던 태명이 적힌 아기 팔찌와 그리고 경주빵. 이런 사람을, 이 피해자 부부는요, 이 보험 설계사 부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 별로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요, 오롯이 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보험 설계사 권씨 부부는요,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징역 23년형이 선고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남겨진 아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이 아이도 무사히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이 남편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았더라면 이 아내와 아이는 평생 남편과 아빠를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살 뻔했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 부부의 돈 욕심만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이 남편은요,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 행복을 만끽했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행복했던 가정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일어난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5 자녀와 2 부부 총 7식구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 아주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에 이 집안에는 딱 한 명만 있었어요. 바로 이 집의 가장, 남편. 당시에 이 남편은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났고 사망하신 거예요. 사건 현장과 시신을 확인한 결과 이 남편의 시신, 외관상으로는 구타의 흔적이나 외부로부터의 받은 상처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서도 휘발유나 이런 게 전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특이점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당시 경찰과 구급대원은 그냥 전기 배선 합선에 의해서 갑자기 불이 났나 보다, 질식해서 사망했네 라고 단순 화재 사건으로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전기 배선 합선으로 인해 난 방화인지 아닌지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대요. 전기 배선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하면 옆에처럼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들이 단라큰이라는 걸 본대요. 선이 끊긴 걸 보는데 이때 이슬 맺힘 현상 같은 게 없으면 합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 합선 아니었어요. 즉 당시에 선이 끊긴 걸 경찰관들이 잘 확인했더라면 단순 화재 사건으로 묻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단순 화재 사고로 묻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망한 남편의 아내인 이 씨는 홀로 5 아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뒤에 그녀의 5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돼 살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한 거예요. 범인은 바로 사망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이 씨 여성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방화로 지금 잃었는데 사랑하는 막내 아들까지 내연남에 의해서 잃게 된 거예요. 2010년 6월 8일 낮 12시경에 이 내연남이 이 씨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씨 여성이 이제 내연남인 본인이 앞에 떡하니 있는데 다른 남자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내연남이 열받아서 화를 낸 겁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이 새끼랑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냐고. 그렇게 둘이 싸우고 헤어졌는데 이때 이 내연남이 이 씨 여성의 막내 아들, 당시 8살이었대요. 이 어린 막내 아들 학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딱 막내 아들한테 다가간 거예요. 삼촌이 치킨 사줄게. 같이 가자. 이때 이 막내 아들은요, 이 내연남을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이 씨 여성이 자기 자식들한테 내연남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삼촌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내연남을 평소에 삼촌 하면서 잘 따랐었대요. 그래서 이 날도 삼촌이 치킨 사준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한 호프집에 들려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때 이 내연남 다시 한번 이 씨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막내 아들 나랑 같이 있다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때 이 씨 여성이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 씨 여성의 막내 아들한테 치킨을 사 먹이고 당시 내연남이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 여관으로 이 어린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까지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씨 여성과 연락되면 네 막내 아들 여기에 있다, 와서 데리고 가라 라고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자기 여관방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 씨 여성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이 씨 여성과 내연남 둘이 싸우게 된 겁니다. 왜 애를 거기로 데리고 가냐, 왜 마음대로 그러냐, 싸운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 이 씨 여성이 내연남한테 헤어지자고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격분한 내연남, 이 씨 여성한테 난 화가 함께 있었던 이 씨 여성의 막내 아들을 향한 거예요. 뭐?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네가 막내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지? 얘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 어린 애를 목 졸라 죽인 거예요.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남편에 이어서 너무 어이없이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 이 씨 여성.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이 씨 여성은 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바로 이 막내 아들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내연남이 이 씨 여성의 막내 아들을 살해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살해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야겠죠. 왜 멀쩡한 아이를 데려다가 모텔에서 죽였냐. 여기서부터 막 따져가다가 이 2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것까지 경찰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은 둘이 언제부터 내연관계였냐까지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연남과 이씨 여성 이 둘의 관계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남편의 사망 이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었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부터 이 둘은 내연관계였어.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 이때부터 남편의 방화 사망 사건까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막내 아들을 살해해 들어온 내연남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이씨 여성 남편도 죽인 거지? 둘이 보니까 남편 죽기 전부터 내연관계였더만. 걸리적거려서 남편 죽인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씨 여성이 자기 남편 죽여달라고 하도 저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내연남이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여성, 아들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지만 남편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거예요. 이 내연남과 이씨 여성은 2008년 10월부터 노래방에서 만나 2009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처음 만난 2008년 이때 이 이씨 여성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연남은 그 근처 숙박업소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척 이제 병원으로 맨 처음 딱 가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옆에 여관으로 들어가서 내연남을 만나고 뭔가 이제 불륜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나들기가 쉬웠겠죠. 병원과 여관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면서 이 이씨 여성은 내연남을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5 아이들한테 내연남을 삼촌이야 라고 하면서 소개까지 시켜줘요. 그렇게 문제없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이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이씨 여성, 남편을 집에서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집에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들만 5명이 있지. 거기다가 남편까지 자기 손이 필요하지. 거기다가 내연남이 살고 있는 숙박업소, 여관이 병원이랑은 가까웠지만 자기 집이랑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못 가게 되고 많이 못 보게 되고 정말 낼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정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0월 10일 이 아내 이 씨는 내연남한테 자기야 나 정말 아이 5명에 남편 병수발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돈도 많이 들고 그냥 남편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남편 좀 죽여줄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남편만 죽으면 우리 사람들 의심이 조금 사라질 때쯤 못해도 4, 5년 뒤에는 같이 살 수 있어. 이 아내 이 씨는요. 죽여달라를 넘어서 사실상 자기 남편의 그런 살해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사건 전날 이 이씨 여성은 내연남한테 자기야 혹시 남편 내일 죽여주면 안 돼? 우리 애들이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교에 있거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 남편 혼자 있어. 딱 그 시간대 죽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별 의심 없이 문 열어줄 거야. 혹시 집에 불 지를 때 휘발유나 이런 거는 쓰지 마. 우리 집이 아니어서 조금 많이 타게 되거나 큰 피해가 가면 피곤해지니까. 내 말대로 안 하면 우리 관계 끝낼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죽여야 돼. 반협박식으로 이 이씨 여성이 내연남에게 자기 남편 살해를 지시한 거예요. 이 내연남은 이씨 여성이 말하는 대로 사회복지사라고 하고 집안으로까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편 몸이 좋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내연남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타고 있었던 휠체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에 집에 있던 45만 원 정도를 뺏어요. 그리고는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나온 거예요.
불이 난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남편. 몸이 멀쩡했다면 서서히 불이 붙어갔기 때문에 바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몸이 불편했잖아요. 나오고 싶었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 나왔던 겁니다. 연기에 서서히 질식사를 했던 거예요. 이 내연남은 살해를 저지를 정도로 이 이씨 여성과 함께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씨 여성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씨 여성은 남편이 사망하면서 보험금 5천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써서 내연남의 원룸을 하나 얻어줘요. 이씨 여성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연남과 헤어지고 싶었어요. 이 이씨 여성은요, 내연남의 아버지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내 남편이 죽었어요. 당신 아들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이걸 그냥 가지고 갈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지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행동 똑바로 하라고 전하세요. 협박까지 한 거예요. 이 내연남은 모든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여성은 재판장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연남인 것 같다고 의심한 적은 있지만 남편을 죽여달라고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 내연남이 다 혼자 한 거예요. 오히려 내연남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거짓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씨 여성의 말 믿지 않았어요. 왜냐? 이씨 여성은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내연남인 것 같다고 의심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연남을 의심했었다는 여자가 남편이 죽고 그 화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내연남과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집니까? 의심했다면서? 거기다가 남편이 죽고 4개월 만에 이 아내 내연남의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이씨 여성한테 혹시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연남 아버지한테 협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협박의 내용을 보면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불을 질러 내 남편을 죽였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내연남이 죽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재판부는 이씨 여성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그리고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래요, 이 징역이 더 세게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당시 이씨 여성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사망했고 4명의 자녀가 남게 되는데 이 4명의 자식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사망하셨고 엄마까지 감옥에 가면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씨 여성이요, 알고 보니까 내연남 이외에 다른 내연남들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막 내연남 앞에서도 다른 남자랑 통화하고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거죠. 그렇게 여러 남성을 만나는데 이 남편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남편만 없어져 버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없앨까? 내연남 걔가 있지? 걔는 날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할 것 같아. 걔한테 죽여달라고 해야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튼 이씨 여성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남은 얼마가 선고됐을까요? 이 내연남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왜냐? 이 내연남은 우선 아무 죄 없는 8살 어린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남편까지 죽였죠. 거기다 남편을 죽이는 과정에서 돈까지 뺏었습니다. 내연남은 그때 당시 나는 취해 있었다, 심신미약이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술 마셔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이거 적용해서 감형해주면 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게?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는 심신미약 축에도 못 낀다. 쓸데없이 개수작 부리지 마라. 적용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 땅땅땅.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남편과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죽인 무서운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